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해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방치한 민생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야당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나섰지만 청개구리 정권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서 결국 농민과 우리 국민과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에서도 이재명표 내로남불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목리에 불과합니다. 당대표 하명법은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갤럽 조사를 보면 여전히 3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던 국면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낮아진 지지율, 그러니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30% 초반, 31%의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낮아진 주저앉은 지지율을 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락세는 좀 없는, 멈춘 그런 상태로 분석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대구, 경북과 6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띄는데 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 기반 아닙니까? TK 지역,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60대에서 지지율 하락,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한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 갈등이 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지금 이탈까지는 아니고요, 좀 약간의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이 수준이 작년 11월 4주차에 30%였거든요. 네. 그때에서 지금 31%면 그냥 우하향세가 계속 지금 유지되어 있다. 약간의 박스권에 갇힌 듯한 지금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긍정이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60대 이상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윤 네. 대통령이 지역 경제 발전 또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면서 호남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첫 이제 동서횡단을 한 건데 이 지지율 반등에 어느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나 또는 힘이 실려 있는 곳이 좀 영남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위주였고 물론 PK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공을 들였고 또 실제 이 실사단이 이제 환송하는 그 만찬장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PK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의 정치학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세대와 우리 국민들을 좀 아우르기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정책을 통해야 세대도 좀 아우를 수가 있고 또 이념도 좀 더 폭넓게 외연확보를 중도까지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학은 효과는 이때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들에 잇따른 실업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역전당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재욱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도부가 완성됐는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윤재욱 그 새 원내대표 지역이 대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고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금 경남입니다. 그래서 이 당 지도부가 지금 확장성을 위한 어떤 그런 지역 기반보다는 네. 굉장히 좀 편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외에도 당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건판경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판사, 경찰, 검사 이렇게 네, 구성되어 검사, 있다. 판사, 경찰. 네. 예, 그래서 지금 판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실언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비대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 주장님, 네. 4월 5일 재보궐선거 결과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남구 구의원에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울산에서 패배한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 그대로 참패죠. 더군다나 이제 울산이면은 김기현 대표의 또 지역 기반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가장 뭐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뭐 비대위를 출범할 정도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니 오히려 당의 지지율은 또 내려가고 있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더 큰 원인이 됐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좀 무기력한 모습. 근데 그 큰 이유는 이 지지율인데 PK와 TK의 지지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TK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4호 재보궐선거에서 다 당선됐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그래도 TK 지역은 좀 더 이념 결집적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PK,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빠지고 있다. 네. 왜? PK 지역은 보다 더 이해 결집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이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산과 울산에서는 가장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홍준표 후보보다도. 그런데 지지율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표율도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하러 잘 나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별세한 이 전 교육감의 남편이 이 다시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중도층, 수도권 또 청년층이 중요한데 이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기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 한번 제가 이은영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PK 지역이 인구가 제일 많고 네. 또 큰 선거 때는 항상 관심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실제 이번 재보궐선거 최근에 지지율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까? 들어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P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네. 왜냐하면 그 2012년 대선 뒤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핵심 전략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남을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TK와 PK 분리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정도 성공을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겨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비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굉장한 비상인데 그거를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 TK 지역과 PK 지역은 약간 그 인구의 어떤 성격 자체,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PK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이 어떤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또 스타 정치인이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철수 지금 의원, 그러니까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또 약간 이렇게 정치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네.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그 당내의 그 PK 지역의 인적전조차도 지금 내부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뭐 불확실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네.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 출신지가 또 경남이기 때문에 또 부산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영향력이 PK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과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PK 지역으로 안철수 의원을 잡는다.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네. 분석이고 비교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은 뭐 하나의 그 추측성 전망이지 뭐 사실 전개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한 아닙니다. 것은 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은영 소장님 최근 네. 조사를 보면요 무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당층 증가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당층은 이제 선거가 다가와야지 이 무당층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여야 모두 좀 비호감, 이게 대선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비호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약간 이 정책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부터 실언들이 나와서 여전히 무당파층의 향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 속에서 지금 최근 그 내년 총선을 향한 여론 지형 조사들이 좀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그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다. 무당층이 증가하는 게 여야에는 어느 쪽에 더 유불리가 됩니까? 지금은 이제 여당에게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중도 성향층이면서 무당파층을 어쨌든 당겨야 되는데 네. 여당이 당길 수 있는 자원, 정책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무당파층의 이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그 예를 들면 이탈한 분들이 민주당 야당으로 안 간다는 것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뭐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새 지도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좀 사실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스페셜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정당에 다 못마땅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못마땅한 정당을 모아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더 미운 정당 쪽으로 덜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난감한 그런 지금 지지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정당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찍을 정당도 없고 지지할 정당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전에 나왔던 제3세력이나 신당을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짧게 덧붙이면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 4월 4일에서 6일 조사를 보면은 인물을 놓고 들어갔을 때는 이 현역 의원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정치 신으로 교체할 거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정치 신인으로의 교체 의견이 55%, 현역 의원을 그냥 지지하겠다가 27%가 나와서 인물 변수를 넣었을 때는 무당파층의 어떤 향배가 뚜렷하게 모습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네. 22대 총선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하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정부 견제론이 크게 늘어난 숫자 예.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1위 1비 할 필요는 없더라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 여론이 민심이고 천심인데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야당 다수 당선이 50%, 여당 다수 당선이 36%로 직전 조사보다도 야당 다수 당선이 더 늘어난 결과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야당 다수 당선이라는 것이 여당 다수 당선이라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네. 36%. 제가 흥미로운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한국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60%였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 수를 곱하면 됩니다. 네. 638.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당선이었거든요. 그럼 자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39, 40이었습니다. 자 39, 40을 300명에 곱하면 120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도 유효한 그런 아니, 그 방정식을 지금 갖고 있는 네. 겁니다. 그 방정식이면요. 지금 다음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석 90석입니다. 지금 100석이 안 돼요. 그만큼 위기죠. 네.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이은영 소장님, 네. 내년 총선 의미를 물어본 조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라는 응답이 55.4%, 네. 이재명 대표 심판이라는 응답이 38.9%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심판론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원 C&I가 이 문항을 만들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비를 통해서 누구를 더 심판하는 의견이 높은가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55.4가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 심판이 38.9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그 총선 여론 지형 조사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갤럽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론과 그다음에 정부 견제론으로 물어봤거든요. 네. 정부 지원론은
지금 36%. 그래서 야당 정부 견제로는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4월 딱 1년 전에 갤럽에서 같은 문항으로 조사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임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더 높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총선 1위라면 어떤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어본 여론조사도 있던데 예. 민주당이라고 대답한 결과가 더 많던데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년 전의 여론조사와 1년 뒤 선거 최종 결과와의 이게 함수관계가 과거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걸 같이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아, 네. 한 1년 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이런 이 선거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달려 있습니다. 네. 여당의 성적표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은 앞서 우리 이현영 소장께서 분석해 주신 윤석열 심판론이나 이재명 심판론,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 조사 결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면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투표할 정당은 이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 똑같습니다. 네.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의 관건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시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군다나 임기 이제 중반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이 네. 이것이 이제 결국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죠. 이은영 소장님.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1년 전에 한 조사, 갤럽 조사인데요. 정부 지원설이 47이고 정부 견제가 37로 정부 지원이 더 많았는데 네. 이때는 코로나 시작 전이었고 약간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정부를 좀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외교라는 그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렵겠다. 예. 배 수장님. 네. 뭐 벌써부터 여야 잠룡들 내년 총선 출마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 여권은 한동훈 장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 장관 출마했을 경우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전망이세요? 네, 우리 방송이 뭐 MBN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방송이 또 채널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네. 매일경제TV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막 설명드린 다음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개인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여부는 뭐 한동훈 장관이 판단하겠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만큼 한동훈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내년에 선거 구도도 썩 좋지 않은데 한동훈 효과는 어디에서 발할까? 바로 그러면은 중도 외연을 확대해 올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거든요. 결국 MZ 세대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것이냐. 근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경쟁적 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이나 MZ 세대에 매우 취약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오히려 장관 적극 지지층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절반 정도의 선택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내에서는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면 분명하지만 네. 전체 선거판을 확 바꿔놓을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닌 상태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향후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유리할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배 소장님은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내년 총선 그런 분석인데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요.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넘지 않으면 총선은 그렇게 밝지 않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지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 이재호 고문께서 좀 약간 낮게 잡으셨어요. 제가 네. 볼 때는 50%는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민심의 흐름이 바닥에 좀 깔려 있는데 그거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낮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내년 그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 성격으로 아까 이제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 성격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의 성격도 가미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예. 윤 대통령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라는 대답이 48%로 더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사안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양국관리법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양국관리법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이현영 소장과 제가 근데 이런 양국관리법 관련된 질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유의하는 건 뭐냐면 이 양국관리법을 국민들이 또 응답자들이 제대로 알까 잘 모를 겁니다. 네.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이나 반대,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33%니까 거의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본다는 48%인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대통령 부정평가 전체 규모만큼은 안 되더라도 중도의 절반도 좋지 않게 본다.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네.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결국은 양국관리법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겨 넣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이전부터도 1950년부터 계속 양국관리법은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양이 초과됐을 때 의무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매수하겠다는 새로운 약간 부분적인 내용이 개정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부분이 못마땅하다면 국민의힘과 또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죠. 근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보면은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같이 갖고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향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단은 측면에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책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는 좀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정부 수면은 아까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지금 정치 쟁점화해서 대립 구도로 계속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이후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뭐 그 12구 사태 12구 그 이태원 관련한 네,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간호사법이랑 의료진과 관련한 그런 그 이해 관계자들의 그 갈등이 굉장히 높은 법안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까지 임명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제가 자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일정들을 대통령이 가져간다면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배 수장님, 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이게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초점 자체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주목도가 떨어졌는지 모르도 여전히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네.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0% 이상 61%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양국관리법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지지율을 끌어안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문한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거든요. 좀 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외교에 대해서 국회 다수당의 조언은 얼마나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시 이렇게 할 때 좀 더 경쟁력,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걸 민주당에서는 민생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뭐 예.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을 치르기에 귀국했는데요. 뭐 13개월 만에 만나는 네,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빈소 찾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기사를 보니까 입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또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고성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문 정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의 어떤 효과성보다는 사실 이제 호남의 지지율의 측면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실 텐데 호남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당 지지율이 많이 복원은 됐지만 이 수도권에서의 호남의 민심은 또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장 큰 효과는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만나는 이런 그 일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통령 일본 방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회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 여론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교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조언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박신대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 묻는 것은 필요할 텐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일 정서로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이고 밀고 나가는 것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또 경쟁력에 도움될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이번 달에 미국 국빈 방문도 있고 외교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중국과의 외교도 중요하고 저는 국회 다수당이 그냥 국정조사의 이런 차원보다도 어떤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대안을 꺼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해외 순방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응답이 뭐 과반을 넘게 나왔던데. 이런 거는 사실 안 물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이런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해야 될 실무팀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다 지금 해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정서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시는데 사실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셨거든요. 네.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대가 없는 거를 조금 기대를 갖게 하려면은 이번에 그 같이 함께 가는 방문진 실무 방문진 단서 안에 야당 의원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체 할 때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좀 투입해라 막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약간의 좀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기대가 낮았을 때 가서 이제 성과를 해서 오면은 그렇습니다. 네. 뭐 하나의 또 반전이 네.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네. 부정평가가 56점이 대통령의 미국에 가서의 기대감에 대해서 순방 성과 기대감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 국정수행 자동응답 조사의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과 또 현안과 관련돼 있든 간에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수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국정 동력의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빨리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짧게 덧붙이면 지금 정경련에서 한미 경제협력 10대 과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제를 좀 수용한다면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요, 뭐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폭파도 있고 네. 또 군 통신선 이게 전기 통화 뭐 사흘째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다잖아요. 네. 북한의 어떤 긴장도 이게 지지율과 전국 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게 지금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위험이 지금 생각보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시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오히려 문제는 지금 유상범 여당 수석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를 다시 또 끌어들여서 북한과 짝사랑을 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짝사랑했던 과거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 남남 갈등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이번 네. 주는 어떤 걸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 현안 관련해서 발표되는 내용들 또 미국 방문에 대한 준비 사항들 이런 부분들 또 일본 외교도
계속해서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요. 현안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